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여러 도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 여러 도시가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회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까지 미뤄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러시아를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공개 회담에서 북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경고한 중거리 핵조약 등 현안을 상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화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걸로 알려집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대변해 단계적, 동시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오늘 푸틴 대통령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의결한 뒤에 비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평양선언의 기초인 판문점 선언 등의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비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심의 의결합니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됩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동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성격 문서를 먼저 비준하는 모양이라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고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며 협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철도 도로 연결, GP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달 초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반발 수위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서둘러 비준하려는 것은 남북 협력에 동력을 잇고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청와대 당국자는 어제 대통령이 유럽에서 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이 남북은 물론 북미 협상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공론화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가 인사청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드루킹에게 토사구팽 당했다, 지방선거를 돕지 말자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첫 공판에 나선 특검팀은 범행 동기부터 집중 공략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내부 자료와 문건 등 정치권에 접근한 배경을 입증할 증거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직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텍스트 형식의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과 만나 인사청탁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번 송인배 비서관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건 뭐냐고 하니까 무척 당황하더라는 내용을 전했고, 이에 도 변호사는 저희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해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도 변호사는 답신을 통해 지방선거 작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김경수에 통보하자며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댓글 조작 자체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어했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할 김 지사와 특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른바 알몸남 사태가 발생한 동덕여대가 다음 주부터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남성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이 대학뿐만은 아닙니다. 캠퍼스 담장과 허물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알몸남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동덕여대. 다음 주부터 학교 정문에서 방문객의 신원과 목적을 묻고 음식 배달도 통제합니다. 남자 교직원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게 좀 되게 안타깝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건물마다 신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증을 찍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150대였던 CCTV는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방문객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캠퍼스 폴리스가 즉각 출동도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데 이제 그걸 슬비롭게 극복해서 이제 그 의심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식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다른 여대는 이미 이상한 남성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무전기를 차고 정문 앞에서 일일이 방문 목적을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지금 5시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라 이제 이용 못하세요. 이 학교에선 해가 진 이후 이렇게 신원이나 방문 목적이 확인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얼마 전 샤워실과 사리실에 50여 개의 무인 경비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대 캠퍼스 개방 문화가 알몸남 파문 등으로 인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는 게임비 1,000원을 환불 요구했는데 못 받아 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간 지 불과 30분 뒤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1989년생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얼굴과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치워주지 않아 게임비 1,000원 환불을 요구했고 난리를 쳤는데 돈도 못 돌려받아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어 공범 논란이 일었던 친동생은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는 사건 당시의 긴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의 동생이 일하는 분과 말싸움이 붙었다며 첫 신고를 했고 곧이어 숨진 신 씨가 손님이 욕을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싸움만 말리고 돌아간 지 불과 30분 뒤 빨리 와달라, 지금 계속 찌르고 있다는 다급한 목격자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이미 참변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둘러싸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수석이 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공개 비판하자 부장판사는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먼저 포문을 연 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조직공유형 비판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비난했습니다. 조 수석은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거론하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웬만한 판결문과 맞먹는 47쪽짜리 자료집까지 첨부한 글을 통해 조 수석이 가담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더 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법관에게 사표 제출을 협박하고 있다며 업무 시간 중에 자신의 저서 일부분을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할 만큼 여유 있는 보직인지 한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조 수석의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수사 국면을 감안해 양쪽 다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법 부장판사 간 온라인 설전에 사법부 내용만 깊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위장 전입과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탈세 같은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살짜리 손자의 2천만 원짜리 통장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살배기 손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만 2살짜리 손주 있죠? 지금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있던데 주택 청약도 매월 6만 원씩 들고. 예,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차비를 2천만 원씩 가까이 이렇게 줘요? 논란이 되자 여당 의원이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친지들이 준 돌 축하금, 또 생일 때 들어온 돈, 이런저런 축하 행사에서 받은 돈,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2,200만 원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강남 파락군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은 사과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사실은 직거래는 대개 우리 처가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남의 증여세 탈세 의혹은 장관에 지명된 뒤 곧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차례 소환 조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첫 소환 당시 재임 시절 일로 인해 사법부 혼란을 초래한 점은 사과했지만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4차례 소환 조사 내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밝게만 보지 않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서 법원이 부당한 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최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 실무회담인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시장은 화기애애했는데 회담을 마치며 북측은 기대를 갖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경제 16분과 회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남북 산림협력 회담은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높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끝났습니다. 이미 공동 보도문까지 합의한 상태였지만 헤어질 때도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북남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림협력은 대북 제재 예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장비 반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재에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국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공동 합의문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단계적 추진,
계속 협의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이 열린 사실을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어제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 4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딸이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 수 없었고 이혼한 뒤 4년 동안 협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가정사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세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올린 글로 파악됐다며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어렵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동원 기자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어떤 경우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네, 국회 비준은 법령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먼저 헌법에 대한 비준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이 남북 관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남북 합의서의 경우 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겠군요. 그런데 정부는 왜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는요, 이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크고 이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별도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도 판단 기준인데요.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예, 이 말도 듣고 보니까 뭐 일리가 없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은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 합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군사 합의서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시 초소인 GP 철수에도 막대한 철거 비용이 드는 등 국가 재정 손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그동안 평양선언도 국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바뀐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지난 1일이었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작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밀어붙인 것은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국회에서 여전히 논란인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이 국회에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양선언이라든지 남북군사합의서의 전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 가 있죠. 이 비준 동의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또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 성격의 합의서 비준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김보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평양 선언은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 절차로 비준되지 않았는데 이행 조약인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절차를 떠나 남북 군사합의 비준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고 특히 나는 어떤 정찰 기능을 못하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에 눈을 뽑아버렸다 할 정도의 그런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근거법 없이 부수 법안이 통과된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치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올들은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뒤이어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즉 국회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이른바 국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을 의결 제가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제가까지 2, 3일 걸리지만 문 대통령은 하루에 끝냈습니다. 평양선언 비준은 관보의 게재 즉시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비준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이나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선언은 독자적 성격도 있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전명규 증인, 규정 이외의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관여했다는 얘기 오해를 받습니까? 자문을 해줬었던 것을 제가 뒤에서 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증인의 포괄적인 지시와 압박 때문에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 등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조재범 코치로부터 왔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실력과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 정명규 교수님이 한국 체대가 더 잘 나가야 되니까 저를 매우 압박하셨습니다. 욕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이런 사실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하나 보겠습니다. 서로 십시일반 안 하고 제 머리 다 아파요. 할 수 있을까지 그 압박은 해야 된다는. 이 녹취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폭행당한 뒤에 기자회견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 석희한테 그런 얘기 한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막은 거야. 막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녹취에 바로 나오거든요. 네, 내가 네. 막았어. 예. 막으신 거 맞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쇼트트랙의 여러 가지 뭐 불합리성 그리고 폭행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렇게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고 보니까 참 이 전명규 교수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최명욱 의원? 그렇죠. 아니 전명규 교수가 이 한국 빙상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이 빙상계 여러 뭐 선수, 코치들의 증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명규 교수가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재범 그 당시 코치도 그 여러 가지 뭐 성적이 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심석희 선수를 아주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이 조재범 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꾸 이제 최민정 선수한테 좀 이렇게 추월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훈육 차원에서 저랬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재범 전 코치는 그 폭행 부분에 이제 책임을 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어떤 지시사항이 전명규 교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전명규 교수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명규 교수와 그 조재범 전 코치 사이에 이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손혜원 의원이 저 공개한 저 녹취록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 뭐 어떤 구성이 됩니까? 범죄 요건이요? 아니 지금 나온 대로 그 전 교수가 조재범 코치를 때렸다면은 그게 다른 선수들을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선수를 압박했다면은 어떤 뭐 그 위계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그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한국 스포츠계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건데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키우고 이런 선수는 키워줘야겠고 다른 선수를 배제하기는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형사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군요. 그럼 정 교수에 대한 부분. 야야야, 구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치료 밟았어. 정말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가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울기는 다 이게 승진 축하한다. 도제 2년 2개월? 호조 우리 13년이야요. 13년. 국군은 비키라 이거야. 공화국에선 왜 이런 거 못 만드나 몰라. 응? 형,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예, 좋습니다. 영화 JSA, 참 내용이 재밌는 영화였는데요. 도끼 만행 사건 이전만 해도 이 남북의 이 JSA 내에서는 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뭐 문턱도 없었고요. 서로 섞여 있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죠, 송 부부장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이고 그 미군 쪽에서 미루나무 가지가 북쪽을 간척하는데 방해가 돼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다가 그 북한군이 공격을 해서 도끼로 공격을 해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한 사건이죠. 그 사건 전에는 서로 초소가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딱 갈라지지가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콘크리트 턱을 만들었죠.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회담을 할 때 잠깐 넘어가보자 했던 그 턱입니다. 군사분계선 중앙에. 그 턱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원래 그때까지는 건총만 착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양쪽에서 중화기를 경쟁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때 오청청 병사 그 기순할 때 그때도 그쪽에서 소총 자격, 자동 소총 자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끼 만행 사건 이전으로 지금 돌리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명 교수님, 저렇게 되면 이제 영화에서처럼 정말 우리 군인과 국군과 이 북한군이 서로 뒤섞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네. 유엔사 규칙에 보면 남북 간의 그러니까 병사들끼리 대화는 안 돼요. 물론 초소는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초소가 예컨대 그 다리, 오청성 그때 그 병사가 넘어올 때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앞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소는 옆에 붙여놓을 수 있지만 둘이 접촉하고 이런 부분은 규칙상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뭐 뒤섞였다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쌀가루도 주고 담배도 주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데서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대신 뭐 비무장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방문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왜냐하면 비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또 저쪽 예를 들면 그 MDL이라고 그러잖아요. MDL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무장화 시키고. 그래서 훨씬 더 그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비무장 되면 서로 간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JSA 방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는 이제 화기를 다 소지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방탄복을 군복 안에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체격이 엄청나게 절체면 우람하길래 저는 그런 분만 여기 뽑아서 특별한 데니까 했더만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그다음 민간인들 방문하면요 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25m는 아니지만 그 우리 국군이 거기 파견된 분들이 경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런 그 우리 국군의 경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순 문제 이런 것들은 혹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런 것도 남북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에서 넘어오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그 규칙 같은 걸 합의를 해놔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남쪽에 자유의 다리하고 북쪽에도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각각의 초소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월경을 해서 넘어간다든지 넘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다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면 뭐 그 제2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뭐 남북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기순을 한다고 그러면은 남에서 북 넘어가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경우에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이렇게 서로 왕래가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많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무조건 기순자는 송환한다. 뭐 이런 규정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55km짜리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하오 대교가 오늘 개통식을 갖습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30분 거리로 단축되는데 중국은 이 지역을 세계적인 혁신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끝없이 펼쳐지는 다리. 홍콩, 마카오, 광둥성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다리 강주하오 대교입니다. 총 길이 55km, 바다 위 다리 길이만 22.9km이고 6.7km는 해저 터널로 만들어 초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9년간 22조 원을 들여 내일 정식 개통합니다. The bridge is not just a mega transport infrastructure, jointly built by Guangdong, Hong Kong, and Macau. The central authorities also attach great importance to it.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는 30분 거리로 단축됩니다. 선전의 혁신 능력, 홍콩의 금융 능력, 마카오의 휴양 기능, 광저우의 제저 공장이 단숨에 연결됩니다. 중국은 이곳을 미국 실리콘밸리나 뉴욕 경제권을 능가하는 혁신 경제구역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This involves better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regional governments concerned, breaking down the administrative barriers, and especially the improvement. 미국의 무역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광둥성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도 오늘 개통식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이곳에서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본따 제2의 개혁 개방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두고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이전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 시장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도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앞선 세 번은 모두 양쪽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지금은 대치 상황이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시작된 네 번째 강제 집행 시도는 1시간 반 뒤인 10시쯤 종료됐습니다. 수협 측에선 법원 집행관과 노무 인력 300여 명, 사설 경호업체 100여 명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구시장 상인과 민주노련 관계장 등 500여 명이 시장 입구를 지키며 막아서면서 대치 끝에 강제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초반 몇 차례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점포 290여 곳이 구시장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은 임대료가 비싼 데다
접근성이 떨어져 영업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협 측은 임대료는 매출의 3에서 5% 수준인데다 상인들이 애초에 합의한 사항을 뒤집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예정대로 구시장을 철거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는 가장 치열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헌병 제임스 엘리엇 중위도 낙동강에서 실종됐고 엘리엇 중위의 아내 유골도 낙동강에 뿌려졌습니다. 낙동강 전투에 얽힌 미국 가족의 애틋한 사연을 이심철 기자가 전합니다. (68년) 전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낙동강. 백발의 미국인 남매가 낙동강에 국화를 띄웁니다. 남매는 평화로운 강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헌병이었던 제임스 엘리엇 중위입니다. 엘리엇 중위는 당시 칠곡군에 있는 외관 철교를 순찰하다 실종됐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편이 실종된 낙동강에 자신의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3년 전 숨졌습니다. 이들 남매는 어머니의 유골을 뿌린 낙동강을 3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Each and every one of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And we hope that our sons and daughters and grandchildren can all visit Korea and this beautiful county and this beautiful tribute. So they can personally thank you as well. 경북 칠곡군은 남매에게 명예 군민증을 전달했습니다. 또 증강 현실랩에서 엘리엇 중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스토리책 3,000권을 시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엘리엇 중위 유가족들의 초청으로 전쟁의 비참함 또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칠곡군은 낙동강 호국의 다리 아래에 엘리엇 중위 가족의 애틋한 사연을 담은 추모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다. 눈물 난다 이거 봤어. 따로 막. 아 많이 나왔고 영양제. 네. 오빠한테 뽀뽀하잖아. 따로 막. 개만도 못사 인간들. 이거 안 돼. 개만도 못 인간이었어. 빨리 일어나래 축가 싶어서 인간부터 죽였으면 되겠네. 그래 뽀뽀하잖아. 아까 세터 보고 따로 막 개만도 못사 인간. 걔가 안내 안 하겠습니까? 강아지 사우디 영사관이 언론인의 죽음을 감추려고 같은 옷차림의 대역을 등장시켜 CCTV에 찍히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터키 언론은 피살 현장에 있던 요원이 사우디 왕실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 뒷문으로 나오는 남성. 피살된 카슈쿠지와 같은 옷과 안경을 쓰고 턱수염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신발뿐. CNN은 사우디가 요원 한 명에게 카슈쿠지의 옷을 입히고 그가 살아서 건물을 나간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역을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이 대역 남성이 파란 셔츠를 입고 영사관에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카슈쿠지는 2시간 뒤 영사관에 들어갔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터키 신문은 피살 현장에 있던 사우디 요원이 왕세자 쪽에 전화해 책임자와 4건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요원은 미국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세자와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입을 열었습니다. Fact-finding phase, and we're obviously getting as many facts as we can from the different places, and then we'll determine which facts are credible. And 터키는 언론인 피살건으로 미국과 사우디를 동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카슈크지 살해 사건의 자세한 진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제거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100선이 무너지면서 3% 가까이 폭락해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제2자유로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당시 우울증약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총 길이 55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국 강주하오 대교 개통식 소식을 전합니다. 육로로 3시간 넘게 걸렸던 홍콩과 마카오 사이가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사우디 정부가 대역을 동원해 언론인 카시쿠치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